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27번째입니다. 울리히 단네만이 짓고 제가 번역했던 책 칼바르트의 정치 신학의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드립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입니다. 3. 사회의 화해로서 예수 그리스도 1.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위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2.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출현 형태로서 자본주의 1, 2, 3은 지난 시간까지 읽어드렸어요. 이는 칼바르트의 신학적 사회론의 현대적 문제제기였고 2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소외와 물화 3. 자본의 지배였습니다. 오늘은 4. 자본과 노동자의 소외를 말하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의 지배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논의하려는 것은 바르트에 따르면 돈과 자본이 오직 사회적으로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관찰에 근거한 것이다. 돈 또는 자본은 물론 사적인 소유로서 획득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사회적 노동 과정의 테두리, 틀 안에서 생기고 정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에 따르면 사회적 노동 과정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만 자본도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거꾸로 노동 과정의 자본주의적 형태에 관해서 언급되려면 오로지 노동 과정 안의 자본의 기능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르트에 따르면 노동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지는 자본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도 질문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본의 만남에서 어떻게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사고와 행동의 소외와 물화가 생겨나는가.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자본주의적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분류한다. 고용자들은 노동자들과 달리 자본과의 관계를 맺는다. 노동자란 바르트에 따르면 노동 과정에 참여하지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자신에게 제공된 노동 가능성과 벌이 가능성에 의존하면서도 자신의 편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떠한 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자다. 그리고 노동자는 단지 자신의 노동력만을 노동 과정에 내어놓을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얻는 데 관심 있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에게 제공된 노동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는 또 자신의 노동의 목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산품을 결정하는 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자, 즉 자본과 생산수단의 소유자다. 이것이 낳는 또 다른 결과는 노동자에게 노동의 의미를 주는 것이 더는 노동 자체가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노동의 임금, 즉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금전가치다.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바르트에 따르면 이제 노동자는 스스로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노동에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생활욕구에 봉사하는 생활용품의 가치에 따라 더는 재지 않고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값어치, 가치에 따라 잰다. 금전가치, 금전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척도는 노동자의 노동 과정에 대한 참여도 결정한다. 인간의 생활욕구와 인간 자신을 섬겨야 할 노동은 이제
노동 대가를 섬긴다. 노동 자체는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 노동이 추구하는 목적은 노동 밖에 있다. 노동은 금전 가치로 나타남으로써 노동자와 낯설게 대립하는 사물로 변한다. 그리고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비단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의 소외는 동시에 그의 자기 소외를 의미한다. 그는 그의 노동을 그 자신의 상실로 체험한다. 다시 말하면 바르트에 따르면 노동자의 노동의 타율적 규정은 그의 소외의 근거가 된다. 그렇지만 바르트는 이처럼 노동이 자본 혹은 돈의 지배에 의해 이질적으로 규정 혹은 결정되는 사실을 좀 더 자세히 구체화했다.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의존은 실로 이미 지적한 대로 단순히 공상적인 실체에 대한 의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의존은 노동자와 고용자의 실제적인 관계로부터 생긴다. 바르트가 교회교약 3권 4에서 노동자와 고용자의 관계를 1. 그 법적 형태에 따라서 자유로운 노동계약으로 특징 지었지만 2. 그 경제적 내용에 따라서는 착취로 특징 지었을 때 그는 바로 이 관계를 분석했던 것이다. 그 아래 이제 1. 노동계약, 2. 착취가 나옵니다. 노동계약. 바르트에 따르면 노동과 자본의 관계의 이중적 특징이 노동계약에 반영된다. 한편으로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나타난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두 파트너가 협상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계약 파트너의 이 평등은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자는 자본,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노동자보다 월등한 우월권을 갖는다. 고용자는 소위 자유롭다는 노동계약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것은 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아주 큰 이익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계약 파트너의 형식적 평등 배후에는 그 관계의 내용상의 불평등이 숨어 있다. 그런데 이 모순은 결코 체계에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 모든 가치가 금전 가치로 표현된다면 노동자의 공로 혹은 업적과 사용자의 보수도 금전, 즉 구매 가치와 교환 가치로 나타난다. 그들의 업적은 이처럼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다. 정당한 이익 배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르트에 따르면 경제적인 강자, 즉 고용자가 경제적 약자의 노동이 받는 금전 가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은 전혀 자유롭게 협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이 이중적 특징 때문에 노동계약은 노동가정의 자본주의적인 조직 안에서 비인간성의 가리개가 된다.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자의 불평등을 은폐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경쟁적 투쟁, 즉 계급투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는 노동계약은 노동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익과 욕구의 평등, 연합, 그리고 협동을 그럴싸하게 보이게 한다. 이 착취,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자본주의에서 실로 불평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바르트에 따르면 두 파트너의 경제적 가능성의 불평등은 노동계약 배후에 있는 경제적 이해의 논리에 따라 결국 고용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초래한다. 그렇다고 모든 노동계약이 당연히 오직 착취 관계이라고 무조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점은 노동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서구 세계에서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는 형태에서 대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착취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다.
조금 덜 노골적으로 말하면 노동과정은 경제적인 강자, 즉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추구와 획득에 근거해 있다. 이것은 고용자가 그에게 의존해 있는 경제적 약자, 즉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 밖에는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의 노동계약을 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노동과정 전체의 선두자와 통솔자로서 자신의 노동에 근거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반면 노동자는 질적으로 우수하거나 열등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의 협력과 생활 욕구 혹은 생활 필요에 적절한 것보다 더 적게 벌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르트는 그의 착취 이론을 뒷받침했다. 바르트에 따르면 노동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금전가치 또는 설정된 자본의 가치를 통해 매개될 수는 없다. 오히려 노동의 가치의 척도는 인간의 자신의 노동, 즉 노동 과정에 대한 그의 실제적인 협력과 그의 생활 욕구 혹은 생활의 필요다. 사회 전체를 위한 이러한 진정한 노동 가치가 모든 노동 수입을 재는 측정하는 토대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수입의 부당한 분배가 사라지지 않는다. 바르트에 따르면 자본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이익의 동기도 지배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이익 동기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속에는 경제적,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소외가 이루어진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자인 노동자는 단지 노동 과정의 대상, 희생물에 불과하다. 노동자는 자본의 소유자의 힘에 내맡겨짐으로써 자본의 힘에 내맡겨진다. 이렇게 이해되는 자본의 힘은 노동자의 사고와 행동도 결정한다. 그는 자본을 사회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으로 경험한다. 이 경험은 특히 바르트에 따르면 자본의 지배가 노동자의 소외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5. 자본과 고용자의 소외. 바르트는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수단, 소위 생산수단, 즉 땅, 원료, 공구와 기계, 경영자본을 관장하는 자를 고용자라고 불렀다. 생산수단의 관장은 혹은 관리, 관장은 노동 과정에서 고용자의 위치, 그가 노동자와 자본과 맺는 관계를 결정한다. 바르트는 고용자와 노동자가 맺는 관계를 계급투쟁의 개념으로 특징지었다. 여기서 계급투쟁이란 1. 계급 이익의 관철을 위한 정치적인 프로그램 혹은 강령과 2. 경제적 약자, 즉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이해 주도되는 경제적 강자에 대한 반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계급투쟁은 바르트에게 고용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노동자의 착취의 구성 요소로서 또 그와 함께 경제적 현실 자체의 구성 요소로서 정의되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이고 2차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이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이기주의는 따라서 부르주아의 계급 이기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착취와 함께 일어나는 고용자의 이러한 계급투쟁은 바르트에 따르면 삼중관계에서 비인간적이다. 여기서 노동자와 고용자의 관계는 1. 친구와 적의 관계, 경쟁관계로서 이루어지고 2. 바르트가 말한 소위 독재자와 노예의 관계, 억압관계의 의미에서 이루어지며 3. 자신의 노동과 고용자를 단지 자신의 이해관철의 수단으로만 섬기는 노동자 자신도 도구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계급투쟁의 비인간성은 노동의 인간성과 노동 과정에 참여하는 자의 인간성을 파괴한다. 계급투쟁과 그 배후에 있는 공허한 갈망의 혁명은 허무주의의 혁명의 표현이다. 고용자의 소외는 바르트에 따르면 그가 노동자와 맺는 관계의 성격에 관해 기만을 당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고용자는 노동자와 맺는 관계를
그리고 그와 함께 착취와 계급 투쟁을 합리화하면서도 이 관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용자는 이 경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한다. 바르트는 고용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는 개인의 자유의 권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될 수 없다. 2. 고용자, 즉 기업가는 가장 우수한 노동자이고 그가 노동 과정에서 차지하는 특권은 그의 특별한 유능함에 근거해 있다. 3. 인간들 간의 경쟁이 없다면 경제적 기술적 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자본주의는 더 낮게 개선되었다. 5. 자본주의가 망하리라는 예언들. 예를 들면 마르크스의 빈곤 이론은 적중되지 않았다. 비록 바르트는 많은 세부 내용을 부적합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옹호하는 고용자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르트의 글입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실제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간이 노동하는 인간을 자기 자신의 목적의 수단, 단순한 도구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참으로 불의하다는 사실에 맞선 이 모든 항변은 저항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까지가 인용문입니다. 참으로 바르트는 고용자의 주장들이 결국에는 거짓 주장들이고 경제적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은폐 안에는 고용자의 소외가 두 가지 관점에서 반영되어 나타난다. 고용자는 한편으로는 그의 이익 이해와 부르주아적인 계급 이기주의 때문에 그와 노동자의 관계의 비인간성을 더 이상은 파악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 자신의 상황에 관한 자기 기만에 사로잡히는데 이것은 노동 과정의 조직에 심대한 결과를 미친다. 오직 이 체제를 극복하는 개혁을 통해서만 노동자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이 소외가 폐기될 수 있다. 더욱이 기업가 자신의 편에서 바로 이 체제와 단절하고 기업가의 지배권을 포기한 채 공장을 일종의 동지적인 기반 위에 세우려고 하는 다소간 심사숙고되고 신중하고 관대한 시도 이상의 것이 있어 왔다. 예나 독일의 도시 이름입니다. 예나의 광학기계 공장 짜이스베르크의 시도는 한때 가장 유명한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고용자의 소외는 사적인 경제와 이 경제가 노동 과정의 동지적 조직으로 넘어감으로써 그 경제적인 기반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에 따르면 고용자가 소외되는 원인은 그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와 자본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는 고용자에게 그와 낯설게 대립해 있는 그의 이익 이해의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고용자는 자본을 섬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돈과 소유의 정식으로 표현되는 그의 이기주의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는 이웃을 오직 경쟁 대상, 그의 개인적인 생활 욕망의 적으로 보고 취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고용자의 소외에 대한 바르트의 분석의 초점은 자본의 노예가 되려 하지 않는 자도 바로 노예가 된다는 사실에 맞추어진다. 고용자와 자본의 관계는 물화의 과정에 빠져든다. 고용자는 노동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동일하게 자본의 도구가 된다. 노동자는 간접적으로 부자유한 반면 고용자는 직접적으로 부자유하다. 고용자의 인간성은 자본에 의해 직접 억압받는다. 고용자는 자본을 섬김으로써 그의 이웃과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 자본의 지배는 자본을 그의 사적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도 장악한다. 바르트가 행한 고용자의 소외 분석의 끝으로 원칙적인 언급을 덧붙이자면 그의 고용자 비판은 인간으로서의 고용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르트가 보기에 한 인간 예수를 제외하고는
인간들 혹은 인간 집단들 간에는 아무런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인간 집단을 정죄할 수도 없다. 즉 바르트는 인간으로서의 고용자를 불신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의 목적은 오히려 자본의 지배와 자본주의는 화해되지 못한 사회의 출현 형태로서 그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을 노동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의 비판은 자본이 노동자와 고용자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고 자본주의의 원리를 겨냥한 것이다. 물론 그리함으로써 그의 비판은 자신의 존재의 관료주의화에 입각해서 그러한 상황을 단계적인 책임감 속에서 수용하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도 겨냥한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본과 노동자의 소외, 그리고 자본과 고용자의 소외의 문제를 화해되지 못한 사회 출현 형태로서의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 5번 정도 더 읽어드리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하느라 텍스트를 보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잘 들릴 것이고 그 뜻을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갈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관계, 즉 갈바르트의 정치 신학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유익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끝까지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